프롤로그. 믿었던 삶의 붕괴.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급 빌라 단지.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곳곳에 조화가 놓여 있다. 68세의 윤정희는 검은 한복을 입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박재호 대형 건설회사 회장이었던 그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정희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절망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정치인들, 재계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정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정희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는다. 그녀의 곁에는 장남 박성민과 그의 아내 김유진, 그리고 차남 박성준과 며느리 이혜선이 서 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냉랭함이 감돌고 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정희는 강남의 한 대형 로펌을 찾았다. 남편의 오랜 고문 변호사였던 최승호 변호사가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최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냉철한 인상을 가진 남자로 수많은 상속 분쟁을 다뤄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꺼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희에게 말했다. 박재호 회장과 윤정희 사이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과 법적 부부가 아니라니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정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계속했다. 현재 법적으로 박재호의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선옥 65세로 과거 박재호의 비서였던 여자였다. 정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편이 생전에 종종 언급했던 그 여자,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했던 그 여자가 법적 아내였다는 것이다. 이때 장남 성민과 차남 성준이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다. 성민은 차갑게 말했다. 법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던 집조차 아버지 명의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머물 수 없다고 했다. 며느리 유진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빨리 집을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고 했고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가식적인 미안함을 표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40년 동안 헌신해온 아내로서의 삶, 두 아들을 키우며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해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녀가 믿었던 가족, 믿었던 사랑,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절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무의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제1장. 숨겨진 또 다른 여자.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러던 중 책장 뒤편에 숨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다. 박재호와 김선옥이 25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희와 함께 산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이다. 김선옥은 박재호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초기부터 그의 비서로 일했던 여자였다. 정희보다 3살 어린 그녀는 능력 있고 영리한 여자였다. 박재호는 종종 김선옥에 대해 언급했지만 항상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소개했다. 정희는 그녀를 의심한 적이 있었지만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정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성민은 20대 초반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어머니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자녀들에게는 정희가 법적 어머니가 맞지만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서는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장례식장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김선옥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정희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선옥은 직접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다. 자신이 박재호의 진짜 법적 아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상속 절차는 자신이 주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희는 그 순간 온 몸이 얼어붙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희는 40년 동안 박재호의 아내로 살아온 자신이 순식간에 그저 내연녀로 전락하는 모멸감을 느꼈다. 선옥은 더 나아가 정희에게 말했다. 박재호가 생전에 정희를 위해 마련해 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재산은 법적 상속인인 자신과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선옥에게는 박재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박준호라는 이름의 27세 청년으로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다. 정희는 그동안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던 것이 실제로는 숨겨진 아들을 만나러 간 것임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정희가 믿었던 40년의 결혼 생활은 한낱 환상에 불과했다. 제2장. 버림받은 아내의 분노. 정희는 결국 반포동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위해 임시로 마포구의 작은 원룸을 얻어주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40년 동안 살던 100평 대저택에서 15평 원룸으로 옮긴 정희의 마음은 처참했다. 그녀가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몇 벌의 옷과 개인적인 소지품이 전부였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조차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다. 성민과 성주는 어머니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정희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피했다. 며느리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정희를 외면했다. 유진은 정희에게 말했다.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상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혜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정희를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정희는 원룸에 홀로 앉아 지난 40년을 되돌아봤다. 28의 나이에 박재호를 만나 결혼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 박재호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다. 정희는 대학을 졸업한 교사였지만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교직을 그만두었다.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 살림을 도맡았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웠다. 남편의 접대와 사업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모두 정희가 뒷바라지했다. 박재호의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것도 정희의 내조 덕분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의 부인들과 친분을 쌓아 인맥을 넓혔고 각종 사교 모임을 주최하며 남편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정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박재호는 지금의 재벌 수준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냥 무너져 있을 생각이 없었다. 68세의 나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했다. 40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정희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정희는 남편이 생전에 했던 수상한 행동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깊은 밤에 몰래 받던 전화통화, 서재에 숨겨둔 노트와 서류들, 그리고 정희가 모르는 계좌들의 존재. 남편은 생전에 종종 비밀스럽게 행동했지만 정희는 사업상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혹시 남편이 정희를 위해 남겨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희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었다. 남편의 오랜 동료들,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희를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통해 남편의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밝혀내고자 했다. 정희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은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기로 했다. 제3장. 숨은 진실을 파헤치다. 정희는 먼저 남편의 오랜 동업자였던 김태윤 전 상무를 찾아갔다. 72세의 김상무는 박재호와 함께 회사를 일궈온 동지였다. 그는 정희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김상무도 박재호의 이중 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박재호가 김선옥과 혼인신고를 한 것도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상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박재호가 김선옥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차명 재산을 만들어뒀다는 것이다. 회사의 계열사 지분, 부동산, 그리고 해외 계좌까지. 김선옥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탈세와 재산 은닉 행위였다. 김상무는 정희에게 말했다. 박재호가 정희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사업적 판단으로 김선옥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정희는 다음으로 남편의 전담 비서였던 이영미를 만났다. 50대 초반의 이영미는 15년간 박재호의 비서로 일했던 여자였다.
그녀는 정희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회장의 이중 생활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영미는 정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박재호가 개인 금고에 보관하던 중요한 서류들의 존재에 대해서였다. 이영미의 증언에 따르면 박재호는 강남의 한 은행에 개인 금고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각종 중요한 서류와 함께 정희에게 남기는 편지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금고의 열쇠는 김선옥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영미는 또한 박재호가 생전에 자주 말했던 것을 전해 주었다. 정희를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사업상의 이유로 법적 결혼은 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정희는 남편의 또 다른 오랜 친구인 변호사 한석주를 찾아갔다. 한 변호사는 박재호의 대학 동기로 4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정희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도 박재호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의 부탁으로 비밀을 지켜야 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정희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한 변조사는 정희에게 설명했다. 40년간의 사실혼 관계, 두 아들의 존재, 그리고 정희의 내조와 헌신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선옥의 차명 재산과 탈세 의혹이 드러난다면 그녀의 상속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정희를 도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박재호의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었다. 김선옥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준호 외에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다는 것이었다. 박미래라는 이름의 25세 여성으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김선옥도 모르는 사실이었다. 박재호의 사생활은 정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은밀했다. 정희는 남편이 도대체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살았는지 경악했다. 정희는 이제 단순히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남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차명 재산, 탈세, 그리고 각종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밝혀내어 김선옥의 상속권에도 타격을 주고자 했다. 정희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4장. 법정의 전쟁.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형 법정에는 수많은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재계 거물의 상속 분쟁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다. 정희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의 변호사로는 한석주 변호사와 함께 상속 전문 변호사인 최은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최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수많은 상속 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실력자였다. 반대편에는 김선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샤넬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선옥의 변호사로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박상철 변호사가 나섰다. 박 변호사는 50대 후반의 베테랑으로 재벌과 상속 분쟁의 전문가였다. 법정의 분위기는 살벌했다.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주심은 김영철 부장판사로 가정법원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원로 판사였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옥 측의 주장은 명확했다. 자신이 박재호와 25년 전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며 현재 유일한 법적 배우자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상속 재산은 자신과 자녀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완벽한 논리를 펼쳤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희는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희 측의 반박은 더욱 강력했다. 40년간의 사실혼 관계와 두 아들을 함께 키운 사실, 그리고 정희의 헌신적인 내조가 박재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은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희가 교직을 포기하고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한 것은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박재호의 전 비서 이영미가 출석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박재호가 생전에 정희를 진정한 아내로 여겼다는 것이다. 회사 내에서도 정희를 회장 부인으로 모셨으며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는 정희가 동석했다고 증언했다. 이영미는 또한 박재호가 김선옥과의 혼인신고는 단순히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증언했다. 두 번째 증인은 박재호의 오랜 동업자 김태윤이었다. 그는 더욱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박재호가 김선옥 명의로 상당한 차명 재산을 만들어뒀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며 정의 몰래 이뤄진 재산 은닉이라고 증언했다. 김상무는 또한 박재호가 생전에 정의에 대한 미안함을 자주 표현했다고 말했다. 법적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김선옥 측은 강력하게 반박했다. 박상철 변호사는 이러한 증언들이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정의가 40년 동안 법적 결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의 스스로도 사실혼 관계에 만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 측은 더욱 강력한 반박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은정 변호사는 김선옥의 차명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해외 계좌까지 포함된 방대한 자산 목록이었다. 이 모든 것이 정의 몰래 은닉된 재산이라는 것이었다. 법정은 이 폭로의 술렁였다. 제5장 진실의 폭발. 재판의 분위기는 정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김선옥 측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들은 박재호와 김선옥 사이의 아들 박준호를 증인으로 세웠다. 27세의 준호는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매우 사랑했으며 김선옥이 진정한 아내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준호의 증언 중에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정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정의에 대한 죄책감을 자주 표현했다는 것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모순되었다. 더욱이 준호는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는 그가 실제로는 아버지와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때 정의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박재호가 개인 금고에 보관하던 편지와 녹음 파일이었다. 이영미가 몰래 복사해둔 금고 열쇠로 접근한 것이었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에는 박재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정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현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김선옥과의 결혼은 순전히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고백한 내용이었다. 녹음 파일에서 박재호는 명확하게 말했다. 정의가 자신의 진정한 아내이며 평생 사랑하는 여자라고 했다. 김선옥과의 관계는 사업 파트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정의가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뒀다고 했다. 이 녹음은 박재호가 생전에 변호사 한석주 앞에서 남긴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증언이었다. 편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재호는 정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40년간의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는 정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법적으로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을 진심으로 사과했다. 편지 마지막에는 정의를 위해 마련해둔 비밀 계좌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스위스 은행의 정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는 50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다. 김선옥은 이 증거들이 공개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변호사 박상철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녹음과 편지가 진짜라면 김선옥의 상속권 주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차명 재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그녀의 입지는 매우 불리해졌다. 하지만 김선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변했다. 자신이 25년 동안 박재호의 법적 아내였으며 그의 사업을 함께 일궈온 동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법정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선옥의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정의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김선옥이 제출한 일부 서류들이 조작된 것이었다. 특히 박재호와의 결혼 당시 서류 중 일부가 사후에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였다. 김선옥은 자신의 상속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던 것이다. 검찰은 즉시 김선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문서 위조, 탈세, 그리고 재산 은닉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김선옥의 아들 준호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범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의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판사는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내렸다. 김영철 부장판사는 정의와 박재호 사이의 4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정의가 박재호의 재산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속권을 부여한다고 했다. 반면 김선옥의 서류 위조와 차명 재산 은닉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에필로그. 되찾은 존엄. 판결이 선고된 후 법정은 조용해졌다. 정의는 승소했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4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의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최종 판결에 따르면 정의는 박재호 전체 재산의 30%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또한 스위스 은행 계좌의 50억 원도 정의의 몫이 되었다. 반면 김선옥은 위조와 탈세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녀가 차명으로 숨겨둔 재산들도 모두 환수 조치되었다. 김선옥의 아들 준호 역시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였다. 결국 김선옥 모자는 재산을 빼앗기려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들의 탐욕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킨 것이었다. 정의의 아들들도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성민과 성준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비밀을 지켜야 했지만 어머니를 너무 차갑게 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며느리들 역시 정의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정의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정의는 받은 상속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반포동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었다. 대신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홀로 살기로 했다. 68세의 나이지만 아직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정의가 시작한 사회활동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실혼 여성들을 돕는 상담소를 설립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상담소는 정의의 이름을 따서 정의 여성권익 상담소로 명명되었다. 이곳에서 정의는 매일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정의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많았다. 수십 년을 헌신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 남편의 배신으로 절망에 빠진 여성들이 찾아왔다. 정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정의는 또한 작은 꽃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상담소 1층에 마련한 작은 공간에서 꽃을 키우고 판매했다. 이는 단순히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 자신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다. 꽃을 가꾸면서 정의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종종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꽃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어느 날 정의는 남편 박재호의 묘소를 찾았다. 그것은 판결이 난 후 처음이었다. 정의는 남편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진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을 용서한다고 말했다. 40년의 세월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했다. 정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그녀는 만족하고 있었다. 잃었던 존엄을 되찾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 정의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의는 상담소에서 한 젊은 여성을 상담하고 있다. 그 여성 역시 정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다. 정의는 그녀에게 말한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라고 했다. 정의의 눈에는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68세 여성이 보여준 용기와 투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다.